오늘은 어제는 길었는데 오늘은 아주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미국 3대에서 올랐고 스몰캡이 더 많이 올랐는데 이건 아마도 중소형주 은행주가 대폭 내렸었잖아요. 반등하면서 강도가 좀 센 것 같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1% 정도 넘는 수준으로 튀어 올라가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잡힐 거란 얘기를 드렸고 여기 한 가지 기사를 더 보여드릴게요. 뉴즈원에서 신기림 기자께서 3월 21일자로 올린 거거든요. 미 재무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그 위기 확대되면 모든 은행의 예금을 전액 일시 보증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가지고 외환 안정기금 가지고 이거 하겠죠. 실제로 위기가 발생하면. 그래서 뱅크런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수습하겠다는 얘기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 행동을 작동시킬 겁니다. 제가 보기엔.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SVB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 쪽에 문제가 아마 있긴 있었을 거예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자금 흐름에 이제 문제가 있을 정도로 뭔가가 이유가 있었겠죠.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2022년도 이후에 그 벤처들 쪽 코로나 이후에 생겼던 벤처들 쪽이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 채권을 매도하면서 문제를 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채권을 매도가 아니고 담보로 해결하도록 1년 동안 작업을 하긴 했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기가 되거나 그런 채권들이 혹은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서 평가 손익으로 바뀌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은 문제를 계속 내포하고 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산시장 그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 투자 자산 말고 어, 보유 대출 채권, 대출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걸 아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문제는 수면 아래 깔려 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그런 난리를 치겠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검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번에 또 이런 위기가 다시 숨을 올라오면 그때는 지금보다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한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합산이 되면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버틸 수 있겠다. 잘. 요거는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오늘은 특이 사항들을 좀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캔들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파란 게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이게 뭐 위안화 요게 유로화인데 이거 유로화인데 이거는 이거 기준 통화를 달러로 표시한 겁니다. 비교하기가 편하게. 요게 이제 영국 파운드하고 이 검은 게 이제 엔화거든요. 그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최근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은행 이슈로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강도가 약해요.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죠. 위안화도 개걸음을 치고 있네요. 그죠? 이게 개걸음을 치고 있다는 얘기는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가 우리나라 통화하고 위안화에 대해서만. 근데 위안화는 최근 지준율이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이제 들이부으니까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준율을 낮춰가지고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 상승 강도가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 게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거에 뒤질 수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통화 정책을 뭐 완화 정책이라는 걸 피지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강도가 좀 약해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 상승 강도가 낮다는 겁니다.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최근 주식시장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매도 일관으로 쭉 넘어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에 달러 가치가 급등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될 거예요. 이거 어제 채권 얘기도 드렸는데 가격도 급등하게 될 겁니다. 채권 수익이 급등하면서 그게 언제냐? 주식시장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릴 때 그 일이 두 가지가 동반돼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가다가 멈추고 다시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약간 접으셔야 돼요. 일정 부분 내려갈 수 있긴 한데 말씀드렸던 기준금리가 급락할 때 채권 수익들도 급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국채가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통화치가 급락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은 금이에요. 금. 달러 인덱스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금값도 내려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 아래로 추세로 내려오면서 얘네들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검은색이 석유고요. 요게 굴입니다. 빨간색이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이건 뭐 채권이니까 이건 자제해서 빼놓고, 원자재들 중에서 보면 실물 자산 중에서 놓고 보면 금값만 쭉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900달러, 2000달러 다 갔을 때 이거 정점 거진 나온 것 같다고, 이제 털 때가 된 것, 포지션을 줄여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달러 인덱스하고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죠. 금은 일시적으로는 은행 위기, 미국의 은행 위기 때문에 급등했다가 이제는 그 추세가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요건데요. 미국의 이제 필라에서 보여준 건데, 신용자 잔고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에.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달치가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월 달치가 나왔는데, 얘가 특이점은 1월 달에는 증가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 달에 계속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죠. 여기 9월, 10월, 11월, 12월 추세적으로 계속 줄고 있었거든요. 신용자 잔고가. 그런데 여기 늘었어요. 1월 달에 늘었죠. 60만에서 64만으로. 그런데 요번에 62만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 여기 보시면 2020년도 보면 추세적으로 쭉 감소하고 있다가 3월 달에 바닥을 빡 치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죠. 계속 신용자 잔고가. 이때 주식이 바닥을 치고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갔던 때입니다. 이때가. 이게 일시적인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시장에서 신용을 땡겨서 계속 주식을 베팅할 만큼 주식 상황이나 경제 전반의 상황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바닥을 치고 반등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은 안 하셔야 돼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경제 상황, 작년에 경제 상황에 비해 상당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이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위치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내려가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 상황, 경제 지표들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 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점점점 수그러든다는 거죠. 경기가 수축 국면을 조금씩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충격을 받으면 직전에 작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었던 걸 뚫고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런 위험성들이 지금 현재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자 잔고 계속 팽창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달 나오는 것도 보면 이해가면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여기 차트거든요. 차트인데 이 신용자 잔고,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서 나오는 신용자 잔고하고 이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고, 두 개 다 저걸 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신용자 잔고가 올라가질 않고 반등했다 지금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주식시장이 아직 완전히 깨지질 않았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주식 포지션 움직임인데, 이 패턴이 똑같잖아요. 움직임의 패턴이.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여기 지금 포지션을 늘린 게 이쪽에 포지션 늘린 것만큼 늘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주가는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포지션 늘린 주가는 여기 있죠. 상대로 취약하죠. 그 다음에 이때 포지션을 줄인 수준의 상황은 여기 있는데, 이때보다 훨씬 더 포지션을 더 많이 올려놨죠.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그지만 주식은 여기 있거든요. 저점 여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자금이 투입이 돼도 이 주식시장이 밀려 올라가는 강도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점을 치고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서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거나 그런 의견을 발언하시는 분들은 발언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박스권에 있다가 내년 시간이 지나면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한동안 주식시장이 안 오르는 거잖아요. 박스권에 있으면 거의 2년 동안 주식 못 오르고 있는 건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리셋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리셋되지 않으면 새로운 경기 사이클 확장면에서 보이는 그런 주식의 새로운 사이클, 만드는 새로운 사이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이점,
또 나온 부분이 어디냐면 그게 주택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인데 이거는 뭐 미국 주택의 중앙값, 매매 거래 가격의 중앙값이나 그다음에 그 케이스 실러 지수의 주택 가격을 종합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최종치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직 안 나온 것들도 있고 쭉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 그 단독주택, 그러니까 이거 그 개인 민간 그 주택 부문의 착공, 완공, 그다음에 허가거든요. 이 세 가지가 보시면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빨간색의 완공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적으로 계속 짓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데 여기 연두색의 이 퍼미션, 이 허가를 내는 거거든요. 이제 반등했습니다. 2월 달에.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게 착공이에요. 얘도 반등했거든요. 이거 봐라. 주택 시장이 좀 아래로 꺼지는 게 바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들게 만드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단독 주택 판매. 이거는 기존 주택이고요. 이 빨간 게 기존 주택, 이 파란 게 신규 주택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작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신규 주택은 머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반등했습니다. 여기서 주택 시장이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도록 일단은 패턴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신규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 뭐 신규 주택이 더 이슈는 더 강하겠지만 이거는 다른 소비, 뭐 가전제품이나 혹은 그 가구나 이런 것들의 신규 매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시장이 조금 바뀌고 있나?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좀 바뀌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 건설업자들 심리지수예요. 그런데 얘가 작년 하반기 12월 달에 바닥을 찍고 약간씩 들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도가 지금 줄고 있긴 한데 주택 건설업자들의 심리가 약간씩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가 약간씩 살아나면서 주택 시장도 약간씩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AIA.org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게 그 건축 관련된 산행지표 정도 수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빌링이라는 게 청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축 관련된 사무소의 설계나 이런 것들을 맡기게 되면 나중에 이제 청구할 거잖아요. 대금을. 그거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계약을 친 거. 요게 이제 질의한 건데 보시면 작년 11월 달을 저점으로 지금 들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PMI 지수처럼 50을 기준으로 괜찮아지고 있고 확장하고 있고 수축하고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지역별로 놓고 보면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작년 하반기 이후 이게 확장면으로 터닝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 중에서 주택 부분이. 그리고 이게 아직 주택 시장에서 주택 매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DSR 있죠? 그 부채 상환 비율. 이 FR은 이거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개념으로 놓고 보면 여기 보시면 요때 2021년도 1월 달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점점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 14.49잖아요. 이 14.49라고 하는 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자기 전체 소득의 가처분 소득의 한 15% 정도만 주택 이외의 모든 대출에 대한 그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보험료까지 다 포함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게 한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이게 코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었냐면 1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상승 여력의 폭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상당히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개선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지는 좀 모니터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기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모기지 대출 관련된 그 부실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거는 아직 그 고용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경제 지표가 조금씩 악화되고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 고용 지표가 꺾이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도 얘가 실제로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하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계속 보이는지는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부분이 이렇게 살아나는 게 꺼져가는 그 미국 경제를 떠받쳐서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 꺼지는 강도나 시기를 좀 늦출 수 있긴 하지만 새로이 이거를 새로운 사이클로 만들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 꺼지는 강도나 시기를 좀 늦출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약간 최근 패턴이 약간 바뀌고 있는 그런 것들만 잠깐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